반갑습니다. 행복한 경제학입니다. 여러분, 혹시 주말 저녁, 퇴근 후 지친 몸을 이끌고 넷플릭스를 켜본 적 있으신가요? 수많은 콘텐츠 속에서 뭘 볼지 행복한 고민을 하다가 문득 이런 생각 해보셨을 겁니다. 과연 이 넷플릭스는 어떻게 이렇게 거대한 스트리밍 제국이 되었을까? 그런데 말이죠. 이 넷플릭스가 탄생하게 된 계기가 바로 연체료 때문이었다면 믿으시겠습니까? 많은 분들이 넷플릭스를 단순히 영화 보는 서비스 정도로 생각하시지만 그 안에는 고객의 불편함을 해결하고 끊임없이 변화에 적응하며 미래를 내다본 과감한 결단들이 숨어 있습니다. 오늘은 비디오 대여점의 연체료 때문에 빡쳐서 회사를 만들었다는 전설적인 이야기부터 넷플릭스가 어떻게 전 세계를 아우르는 스트리밍 제국이 되었는지 그 놀라운 경제학적 인사이트를 함께 파헤쳐 보시죠. 이 이야기는 비단 넷플릭스만의 성공 신화가 아니라 우리 삶 속에서 어떻게 새로운 기회를 포착하고 변화에 대응해야 하는지에 대한 중요한 교훈을 던져줄 겁니다. 넷플릭스의 이야기는 지금으로부터 약 30년 전인 1990년대 후반으로 거슬러 올라갑니다. 당시 미국은 블록버스터라는 거대한 비디오 대여 체인이 시장을 지배하고 있었습니다. 주말 저녁 가족들과 함께 볼 영화를 고르기 위해 블록버스터 매장으로 향하던 발걸음은 당시 미국인들의 일상적인 풍경이었죠. 하지만 그 즐거움 뒤에는 늘 찜찜한 그림자가 드리워져 있었습니다. 바로 연체료라는 존재였죠. 혹시 퇴근길에 비디오 가게에 들러 주말에 볼 영화 몇 편 빌리셨다가 깜빡하고 반나비를 넘겨서 하고 놀라셨던 경험 있으신가요? 특히 금요일 밤에 빌렸는데 월요일 아침까지 반납해야 하는 압박감 다들 느껴보셨을 겁니다. 저만 그런 거 아니죠? 며칠 늦었다고 영화 한 편 값보다 더 비싼 연체료를 냈을 때의 그 씁쓸함 정말 잊을 수 없습니다. 아마 그런 경험 때문에 다음부터는 그냥 영화관 가서 봐야겠다 하고 다짐했던 분들도 계실 겁니다. 바로 이 연체료가 넷플릭스 창업의 결정적인 계기가 됩니다. 넷플릭스의 공동 창업자 리드 헤이스팅스는 어느 날 인기 영화 아폴로 13을 빌렸다가 반나비를 놓쳐 무려 $40 우리 돈으로 약 5만 원에 달하는 연체료를 내야 했습니다. 당시 헤이스팅스는 이렇게 회상했습니다. 차에 타고 집으로 돌아오는 길에 스스로에게 물었습니다. 왜 나는 이런 바보 같은 연체료를 내야 하는 거지? 그는 이 순간 고객의 불편함에서 비즈니스 기회를 발견합니다. 이런 불합리한 시스템이라니. 블록버스터는 이 연체료가 전체 수익의 무려 16%를 차지할 정도로 중요한 수입원이었습니다. 단기적으로는 달콤한 이익이었겠지만 장기적으로는 고객의 불만을 차곡차곡 쌓아가는 독이었습니다. 당시 온라인 커뮤니티나 뉴스 기사들을 보면 블록버스터의 연체료 정책에 대한 불만이 쏟아져 나왔습니다. 블록버스터는 영화를 빌려주는 회사가 아니라 연체료를 받는 회사다 라는 비아냥 섞인 목소리까지 나올 정도였죠. 헤이스팅스는 이 점을 정확히 꿰뚫어 본 겁니다. 그렇게 1997년 넷플릭스는 연체료 없는 DVD 우편 대여 서비스로 첫 발을 내딛습니다. 고객은 온라인으로 DVD를 주문하고 우편으로 받아본 뒤 다 보고 나면 다시 우편으로 반납하면 되는 방식이었죠. 무엇보다 혁신적이었던 것은 월정액 구독 모델이었습니다. 고객은 한 달에 정해진 금액만 내면 연체료 걱정 없이 원하는 만큼 영화를 볼 수 있었죠. 이 모델은 기존 블록버스터의 불편함을 완전히 해소했습니다. 첫째, 압도적인 편의성입니다. 매장에 직접 갈 필요 없이 집에서 편하게 영화를 고르고 받아볼 수 있었죠. 특히 아이를 키우는 맞벌이 부부나 퇴근 후 지친 몸으로 마트에 들르기도 힘든 직장인들에게는 그야말로 혁명이었습니다. 배달비 4,000원이 아까워서 포장 주문하러 슬리퍼 신고 나가본 경험, 저만 있는 거 아니죠? 그만큼 집으로 직접 배달이라는 서비스는 강력했습니다. 둘째, 예측 가능한 비용입니다. 연체료 걱정 없이 정해진 월 구독료만 내면 되니 고객들은 심리적으로 훨씬 안정감을 느꼈습니다. 마치 무제한 데이터 요금제처럼 마음껏 즐길 수 있다는 해방감을 준 거죠. 당시 블록버스터의 고객 이탈률이 높았던 이유 중 하나가 바로 이 연체료 스트레스였다는 분석도 있습니다. 셋째, 놀라운 다양성입니다. 물리적인 매장 공간에 한계가 없어 훨씬 더 많은 영화 타이틀을 확보할 수 있었습니다. 블록버스터 매장에서는 진열 공간 때문에 최신 인기작 위주로 구비할 수밖에 없었지만 넷플릭스는 희귀 영화나 오래된 명작까지 데이터베이스에 담을 수 있었죠. 넷플릭스는 단순히 DVD를 빌려주는 것을 넘어 고객의 시청 이력을 분석해 맞춤형 영화를 추천해주는 알고리즘까지 개발했습니다.
당시로서는 개인화된 추천이라는 개념 자체가 생소했는데 넷플릭스는 이미 빅데이터의 힘을 활용하고 있었던 겁니다. 이 덕분에 고객들은 마치 자신만을 위한 영화 큐레이터를 둔 것처럼 만족도가 높았습니다. 하지만 넷플릭스의 여정은 여기서 멈추지 않았습니다. 2000년대 중반 인터넷 속도가 빨라지고 아이팟, 스마트폰이 등장하면서 디지털 콘텐츠 소비가 확산되면서 스트리밍이라는 새로운 물결이 밀려오고 있었거든요. 혹시 아직도 집에 CD나 DVD 플레이어가 있으신가요? 아마 대부분의 분들은 스마트폰이나 태블릿으로 모든 콘텐츠를 소비하고 계실 겁니다. 예전에는 영화 한 편 보려면 다운로드 버튼 누르고 몇 시간씩 기다리거나 DVD 플레이어에 디스크를 넣어야 했죠. 하지만 지금은 어떻습니까? 버튼 하나면 모든 게 실시간으로 펼쳐집니다. 넷플릭스는 이미 2000년대 중반부터 이러한 변화의 흐름을 읽고 있었습니다. 2007년 넷플릭스는 DVD 우편 대여 사업과 별도로 온라인 스트리밍 서비스를 시작합니다. 당시에는 콘텐츠 라이선스 확보도 어려웠고 인터넷 인프라도 지금처럼 좋지 않아 버퍼링이 찾았습니다. 심지어 2011년에는 DVD 사업을 큐익스터라는 별도 회사로 분리하려다 고객들의 거센 반발에 부딪혀 철회하는 뼈아픈 실패를 겪기도 했습니다. 하지만 이 모든 과정은 스트리밍으로의 전환이라는 큰 그림을 위한 진통이었습니다. 이때 블록버스터는 어떤 선택을 했을까요? 넷플릭스가 스트리밍으로의 전환을 모색하던 시기, 블록버스터는 넷플릭스를 인수할 기회가 있었습니다. 2000년 헤이스팅스는 블록버스터 CEO에게 넷플릭스를 $5천만 인수해달라고 제안했지만 블록버스터는 이를 조롱하듯 거절했습니다. 당시 블록버스터는 자신들의 오프라인 매장 네트워크와 브랜드 파워를 과신했고 온라인 스트리밍이 대세가 될 것이라고는 상상조차 하지 못했던 거죠. 결국 블록버스터는 변화의 파도를 읽지 못하고 2010년 파산 신청을 하며 역사의 뒤안길로 사라졌습니다. 반면 넷플릭스는 파괴적 혁신을 통해 시장의 주도권을 완전히 뒤바꿔 놓았습니다. 스트리밍으로 완전히 전환한 넷플릭스는 2010년대 중반부터 콘텐츠 제작에 막대한 투자를 시작합니다. 단순히 영화를 유통하는 것을 넘어 직접 생산하기 시작한 거죠. 그 시작은 바로 2013년 선보인 오리지널 드라마 하우스 오브 카드였습니다. 넷플릭스는 이 드라마를 제작하기 전부터 이미 방대한 고객 데이터를 가지고 있었습니다. 어떤 배우가 인기가 있는지, 어떤 감독의 연출 스타일을 선호하는지, 어떤 장르의 드라마가 시청자들을 사로잡는지 등 모든 데이터를 분석했습니다. 그리고 그 결과 데이비드 핀처 감독, 케빈 스페이시 주연의 정치 스릴러 드라마가 성공할 것이라는 확신을 얻었죠. 하우스 오브 카드는 대성공을 거두며 넷플릭스 오리지널 콘텐츠 시대의 서막을 열었습니다. 이후 기묘한 이야기, 더 크라운 등 수많은 히트작이 탄생했고 한국 드라마 오징어 게임은 전 세계적인 신드롬을 일으키며 넷플릭스의 글로벌 파워를 입증했습니다. 이러한 성공의 핵심은 바로 데이터 기반의 의사결정에 있었습니다. 넷플릭스는 막연한 감이 아니라 수십억 건의 시청 데이터를 분석하여 어떤 콘텐츠가 성공할지 예측하고 투자했습니다. 또한 전 세계 190개국 이상으로 서비스를 확장하며 각 지역의 문화와 취향에 맞는 로컬 콘텐츠를 제작하는 전략으로 글로벌 시장을 장악했습니다. 이는 단순히 미국 콘텐츠를 수출하는 것을 넘어 각국의 창작자들에게 기회를 제공하고 문화적 다양성을 존중하는 새로운 비즈니스 모델을 제시한 것이었습니다. 자, 여기까지 넷플릭스의 놀라운 성장 스토리를 함께 살펴보셨는데요. 연체료에 대한 불만에서 시작해 스트리밍 제국을 건설하기까지 넷플릭스의 여정에서 가장 인상 깊었던 점은 무엇인가요? 아니면 여러분이 생각하는 넷플릭스의 다음 도전 과제는 무엇일까요? 과연 넷플릭스가 앞으로도 계속해서 혁신을 이끌어갈 수 있을지 여러분의 솔직한 의견을 댓글로 남겨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넷플릭스의 사례는 우리에게 많은 것을 시사합니다. 첫째, 고객의 불편함에서 기회를 찾아라. 사소해 보이는 불만이라도 깊이 들여다보면 거대한 시장의 기회가 숨어 있을 수 있습니다. 일상 속에서 이건 좀 불편한데? 이건 왜 이렇게 해야 하지? 하는 질문을 던져보는 습관이 중요합니다. 둘째, 기술 변화의 파도를 읽고 과감히 투자하라. 현재 성공에 안주하지 않고 미래 기술의 흐름을 읽고 선제적으로 투자하는 용기가 필요합니다. 지금 당장 돈이 되지 않아 보여도 미래를 위한 씨앗을 뿌리는 것이죠. 블록버스터가 스트리밍의 흐름을 놓친 것처럼 변화를 외면하면 도태될 수밖에 없습니다. 셋째, 데이터를 기반으로 고객 경험을 혁신하라. 막연한 감이 아니라 데이터를 통해 고객의 니즈를 파악하고 맞춤형 가치를 제공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고객이 무엇을 원하는지 정확히 알고 그에 맞는 서비스를 제공할 때 비로소 강력한 충성도를 얻을 수 있습니다. 행복한 경제학은 다음 시간에도 여러분의 삶에 도움이 되는 따뜻하고 날카로운 경제 분석으로 찾아오겠습니다. 고맙습니다.